어느 날 아침 도시 하늘을 가르며 날아가는 새 한 마리를 본다고 상상해 보세요. 참새든 비둘기든 까치든 상관없어요. 그 작고 평범한 새가 사실은 지구 역사상 가장 무시무시했던 포식자의 마지막 후손이라면 믿어지시나요? 몸길이 12m, 뼈까지 으스러뜨리는 턱을 가졌던 그 괴물, 티라노사우루스. 그 피가 지금 저 새의 몸속에 흐르고 있다면요. 네, 이건 과장이 아닙니다. 과학적 사실이에요. 한때 이 지구에는 무게가 어지간한 여객기와 맞먹고 몸 길이가 40m에 달하는 생명체들이 대지를 걸어 다녔습니다. 무려 1억 6천만 년 동안 이 별의 완벽한 주인이었던 존재들, 바로 공룡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나요? 이 거대한 지배자들이 대체 어디서 왔는지 말이에요. 처음부터 세상을 호령하던 왕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전혀 아니에요. 공룡의 시작은 오히려 초라했습니다. 텅 비어버린 폐허 같은 지구에서 겨우 살아남은 작은 생존자 무리에 불과했거든요. 개나 닭 정도 크기에 눈에 잘 띄지도 않는 존재였죠. 그리고 그 이야기의 끝은 더욱 극적입니다. 1억 6천만 년을 버틴 이 완벽한 지배자들이 어느 봄날 오후 단 몇 시간 만에 무너지기 시작했으니까요. 하늘에서 떨어진 단 하나의 돌덩어리 때문에요. 초라한 생존자에서 지구의 왕으로, 그리고 다시 한순간의 몰락까지. 하지만 그 몰락조차 진짜 끝은 아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공룡 이야기가 아니에요. 텅 빈 세상이 어떻게 채워지고 완벽해 보이던 질서가 어떻게 무너지며 그 잿더미 속에서 무엇이 살아남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텅 빈 지구에서 시작해 하늘에서 떨어진 종말까지, 그리고 오늘 아침 그 새 한 마리까지, 거대한 짐승들이 지배했던 그 장대한 시대를 처음부터 끝까지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그럼 이야기 시작할게요. 기대하세요. 자, 먼저 시계를 아주 멀리 돌려봅시다. 2억 5천만 년 전으로요. 이때 지구는 방금 지옥을 통과한 직후였어요. 공룡이 등장하기 바로 전 지구 역사상 가장 끔찍한 사건이 있었거든요. 페름기 말 대멸종. 과학자들은 이걸 그냥 대멸종이라고 부르지 않아요. 대죽음, Great Dying이라고 부릅니다. 얼마나 심각했냐고요? 바다 생물의 약 96%, 육지 척추동물의 약 70%가 사라졌어요. 지구 생명의 역사에서 모든 생명이 완전히 끝장날 뻔했던 유일한 순간이었습니다. 시베리아에서 어마어마한 화산 폭발이 수십만 년 동안 이어졌고, 대기는 독가스로 가득 찼고, 바다는 산소를 잃고 썩어갔어요. 하늘은 잿빛으로 뒤덮였고, 육지의 숲은 불타 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2억 5천만 년 전 공룡이 무대에 오르기 직전의 지구는 이런 곳이었습니다. 텅 비어 있었어요. 한때 다양한 생명으로 북적이던 세상이 거의 리셋 버튼을 눌린 것처럼 비워진 거죠. 상상해 보세요. 지평선까지 이어진 황량한 대지, 살아있는 것이라곤 거의 보이지 않는 침묵의 세계. 하지만 생명은 끈질깁니다. 이 폐허 속에서도 살아남은 자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텅 빈 세상이란 살아남은 자들에게는 곧 무한한 기회의 땅이기도 했습니다. 주인이 사라진 집, 차지하는 자가 임자인 세상. 자, 여기서부터 진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이 시기를 트라이아스기라고 불러요. 대멸종 직후의 지구는 하나로 뭉쳐 있었습니다. 지금처럼 대륙이 여러 개로 흩어져 있던 게 아니에요. 모든 땅덩어리가 하나로 합쳐진 거대한 초대륙, 판게아. 이름 자체가 모든 땅이라는 뜻이죠. 한 덩어리로 뭉친 대륙은 상상하기 힘든 환경을 만들어냈어요. 바다에서 너무 멀리 떨어진 내륙 한복판은 비 한 방울 닿지 않는 극한의 사막이었습니다. 여름엔 살인적으로 뜨겁고 겨울엔 매섭게 추운 곳, 낮과 밤의 온도 차이도 극심했죠. 이런 혹독한 세상에서 살아남은 생존자들의 경쟁이 시작된 거죠. 그런데 트라이아스기 초반의 진짜 주인공은 사실 공룡이 아니었어요. 여러분이 예상 못한 녀석들이었죠. 악어의 먼 친척벌 되는 파충류들이 육지를 장악하고 있었거든요.
이들은 덩치도 크고 사나웠어요. 어떤 놈들은 오늘날의 악어처럼 생겼고 어떤 놈들은 두 발로 걷는 무시무시한 포식자였습니다. 몸 길이가 몇 미터에 달하는 거대한 육식 파충류도 있었죠. 이 시기의 진정한 왕은 바로 이 악어 계열 파충류들이었어요. 그럼 공룡은요? 이 무렵의 공룡은 정말 보잘것없었습니다. 크기는 겨우 개나 닭 정도. 두 발로 중중거리며 뛰어다니는 날렵하지만 자그마한 존재였어요. 커다란 악어 친척들의 눈치를 보며 먹다 남은 부스러기나 작은 벌레를 노리는 신세였죠. 왕좌 근처에도 가지 못하는 조연에 불과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2억 3천만 년 전 판게아의 어느 강가에 서 있다면 절대 저 작은 공룡을 보고 미래의 지배자라고 생각하지 못했을 거예요. 오히려 저 거대한 악어 계열 포식자가 영원히 세상을 다스릴 거라고 확신했겠죠. 누가 봐도 승부는 정해진 것 같았으니까요. 잠깐 그 강가의 풍경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뜨거운 햇살이 내리쬐는 마른 땅. 강가엔 커다란 악어 계열 포식자가 물을 마시러 온 동물을 노리며 웅크리고 있습니다. 그 발치에서 작은 공룡 한 마리가 잽싸게 벌레를 낚아채고는 행여 눈에 띌까 재빨리 덤불 속으로 몸을 숨기죠. 이 작고 빠른 생존자가 언젠가 세상의 주인이 되리라고 그때 누가 상상이나 했을까요? 하지만 진화의 역사에서 확실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지구는 다시 한번 판을 뒤흔들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트라이아스기가 끝나갈 무렵 또 한 번의 대멸종이 지구를 강타합니다. 트라이아스기 말 대멸종. 이번엔 판게아가 갈라지기 시작하면서 터진 어마어마한 화산 활동이 원인으로 지목돼요. 대기가 다시 한번 요동쳤고 기후는 급격하게 뒤틀렸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이 모든 것을 바꿔놓았죠. 이 대멸종에서 그 무섭던 악어 계열 파충류들이 대부분 쓸려나갔어요. 세상을 지배하던 왕들이 무너진 거죠. 그런데 그 작고 보잘것없던 공룡들은 살아남았습니다. 왜였을까요? 정확한 이유는 아직도 논쟁 중이에요. 다만 여러 가설이 있습니다. 공룡의 효율적인 호흡 구조가 산소가 부족한 환경에서 유리했다는 설이 있어요. 공룡은 새처럼 공기를 한 방향으로 흐르게 하는 효율적인 폐를 가졌을 가능성이 큰데 이게 산소가 희박한 시기에 결정적인 이점이 됐다는 거죠. 또 곧게 뻗은 다리 덕분에 더 적은 에너지로 오래 움직일 수 있었다는 설도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이든 결과는 분명했어요. 경쟁자가 사라진 텅 빈 세상, 다시 한번 주인 없는 집이 나타난 겁니다. 그리고 이번엔 그 집을 차지할 준비가 된 존재가 있었어요. 바로 공룡이었죠. 경쟁자들이 사라지자 공룡은 폭발적으로 진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눈치 볼 상대가 없었으니까요. 몸집은 점점 커졌고 종류는 점점 다양해졌어요. 개만 하던 녀석들이 몇 세대 만에 소만 해지고 소만 하던 녀석들이 다시 코끼리를 넘보기 시작했습니다. 텅 빈 무대를 마침내 공룡이 차지한 거예요. 한때 조연에 불과했던 존재가 이제 무대의 중앙으로 걸어 나온 겁니다. 자, 이렇게 공룡이 육지를 접수해 나가는 동안 발밑에서는 훨씬 더 거대한 사건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바로 대륙 그 자체가 움직이기 시작한 거예요. 기억하시죠? 모든 땅이 하나로 뭉쳐있던 초대륙 판게아. 이 거대한 땅덩어리가 서서히 갈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하루아침에 쩍 갈라진 건 아니에요. 땅속 깊은 곳 멘틀의 뜨거운 열기가 대륙을 아래에서 밀어올리면서 거대한 균열이 생겨나기 시작한 거죠. 이 균열을 따라 마그마가 솟구쳤고 갈라진 틈으로 바닷물이 밀려 들어왔어요. 수백만 년에 걸쳐 하나였던 대륙이 둘로 다시 여럿으로 쪼개지기 시작합니다. 그 속도는 아주 느렸어요. 1년에 겨우 몇 센티미터. 우리 손톱이 자라는 속도와 비슷할 정도였죠. 하지만 수백만 년이라는 시간이 쌓이자 그 작은 움직임이 대륙을 통째로 갈라놓았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아는 대서양이 바로 이때 태어난 거예요. 판게아가 갈라진 틈에 물이 차오르면서 만들어진 젊은 바다였죠. 그런데 대륙이 갈라진다는 게 단순히 지도 모양만 바뀌는 일이었을까요? 천만에요. 이건 지구 전체의 기후를 뒤집어 놓는 거대한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로 뭉쳐 있을 때 판게아 내륙은 극단적인 사막이었다고 했죠. 그런데 대륙이 갈라지자 바다가 육지 안쪽까지 파고들었어요. 바다가 가까워진다는 건 습기가 육지로 들어온다는 뜻입니다. 메마른 사막이었던 땅에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건조하던 세상이 점점 촉촉하고 따뜻한 세상으로 바뀌어간 거죠. 그리고 이런 온화하고 습한 기후야말로 식물이 무성하게 자라기에 완벽한 조건이었죠. 땅이 초록으로 뒤덮이기 시작했어요. 거대한 양치식물과 소철, 키 큰 침엽수들이 울창한 숲을 이뤘어요. 어떤 나무는 하늘을 찌를 듯이 높게 자랐고 그 아래로는 이끼와 고사리가 융단처럼 깔려졌죠. 자, 생각해 보세요. 초식 공룡에게 이게 무슨 의미였을까요? 눈앞에 끝없이 펼쳐진 먹이, 지평선까지 뒤덮인 식량 창고였던 거예요. 먹을 게 넘쳐나면 어떻게 될까요? 몸집을 키울 수 있게 됩니다. 그것도 아주 크게요. 대륙의 분열이 만들어낸 풍요로운 초록 세상. 이것이 바로 다음 시대, 상상을 초월하는 거인들이 등장할 무대를 완성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 거인들의 시대로 가기 전에 우리가 잠시 눈을 돌려야 할 곳이 있어요. 육지가 아니라 바다입니다. 공룡이 육지를 지배하는 동안 바닷속에서는 전혀 다른 왕들이 군림하고 있었거든요. 여기서 아주 중요한 사실 하나 짚고 갈게요. 흔히 바다의 거대 파충류들을 공룡이라고 부르는데 엄밀히 말하면 이들은 공룡이 아닙니다. 공룡과 같은 시대를 살았던 바다로 돌아간 다른 파충류들이었어요. 원래 이들의 조상은 육지 파충류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풍요로운 바다로 삶의 터전을 옮긴 거죠. 왜였을까요? 육지의 경쟁은 치열했지만 바다는 상대적으로 기회의 땅이었거든요. 육지에서 밀려난 자들이 새로운 개척지를 찾아 물속으로 뛰어든 셈입니다. 물속에는 잡아먹을 물고기가 넘쳐났고 경쟁자는 상대적으로 적었으니까요. 흥미로운 건 이들이 물에 들어가기 위해 몸 전체를 완전히 뜯어 고쳤다는 점이에요. 땅을 딛던 네 다리는 헤엄치기 좋은 지느러미로 바뀌었고 알을 낳던 습성마저 버린 종도 있었습니다. 어룡은 아예 물속에서 새끼를 낳았거든요. 육지로 다시 올라올 필요조차 없어진 거죠. 가장 먼저 바다를 접수한 건 어룡이었어요. 이름 그대로 물고기를 닮은 파충류죠. 생김새는 놀랍도록 오늘날의 돌고래를 닮았습니다. 유선형의 매끈한 몸, 등 지느러미, 강력한 꼬리까지요. 하지만 돌고래와 어룡은 전혀 다른 조상에서 갈라져 나왔어요. 하나는 포유류, 하나는 파충류. 완전히 남남인데도 비슷한 모습으로 진화한 겁니다. 신기하지 않나요? 바다라는 똑같은 환경이 비슷한 해결책을 요구했기 때문이죠. 빠르게 헤엄쳐야 하는 세상에서는 유선형 몸매가 정답이었으니까요. 어룡의 눈을 한번 볼까요? 어떤 종은 눈 지름이 25cm가 넘었습니다. 접시만한 눈이죠. 척추동물 역사상 가장 큰 눈에 속합니다. 이렇게 큰 눈은 빛이 거의 닿지 않는 깊고 어두운 바다에서도 먹이를 찾아낼 수 있게 해줬어요. 이들은 깊은 바닷속을 누비는 뛰어난 사냥꾼이었습니다. 어룡의 시대가 저물 무렵 더욱 기괴하고 무시무시한 사냥꾼이 등장합니다. 바로 수장룡이에요. 긴 목 수장룡을 떠올려 보세요. 몸통은 넓적하고 네 개의 다리는 커다란 노처럼 생긴 지느러미로 변했고 목은 뱀처럼 길고 가늘게 뻗어 있습니다. 어떤 종은 목 길이만 7m에 달했어요. 목뼈만 수십 개가 넘었죠. 이 긴 목을 물속에서 뱀처럼 휘저으며 물고기 떼를 낚아챘습니다. 하지만 진짜 무서운 놈은 따로 있었어요. 목이 짧고 머리가 거대한 수장룡, 플리오사우루스 무리였습니다. 이들은 바다의 최상위 포식자였어요. 머리 길이만 2m가 넘고
입안에는 단검 같은 이빨이 빽빽하게 박혀 있었죠. 무는 힘은 오늘날 그 어떤 동물보다도 강력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한 번 물면 어지간한 먹잇감은 그대로 두 동강이 났을 거예요. 2억 년 전 어느 중생대의 바다를 상상해 봅시다. 그곳은 결코 평화로운 낙원이 아니었어요. 잔혹한 사냥터였어요. 햇빛이 스며드는 얕은 물에서는 어령무리가 은빛 물고기떼를 쫓고, 그 아래 어둑한 물속에서는 긴 목 수장용이 조용히 어룡을 노리고 있었죠. 그리고 그 모든 것의 정점에서 거대한 플리오사우루스가 어둠을 가르며 다가옵니다. 물 위는 공룡의 세상이었지만 물속은 이 파충류 괴수들의 끝없는 전쟁터였던 거예요. 자, 이제 다시 육지로 올라옵시다. 대륙의 분열이 만들어낸 그 풍요로운 초록 세상 기억하시죠? 바로 그곳에서 지구가 낳은 가장 거대한 생명체들이 마침내 등장할 시간이 됐습니다. 쥐라기. 아마 이 이름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시대는 진정한 거인들의 시대였습니다. 주인공은 용광류라고 불리는 무리예요. 긴 목, 긴 꼬리, 4개의 기둥 같은 다리, 그리고 산더미 같은 몸통. 브라키오사우루스, 디플로도쿠스, 아파토사우루스 같은 이름들이 바로 이 용광류에 속합니다. 이들의 크기는 정말이지 말이 안 됩니다. 브라키오사우루스는 목을 치켜들면 4층 건물 높이까지 닿았어요. 어떤 용광류는 몸 길이가 30m를 훌쩍 넘고 무게는 70톤에 육박했습니다. 대형 여객기 한 대와 맞먹는 무게죠. 코끼리 10마리를 합친 것보다 무거운 셈입니다. 지구 역사상 육지를 걸어다닌 동물 중 가장 거대한 존재들이었죠. 자, 여기서 정말 궁금한 게 생기지 않나요? 대체 어떻게 이렇게까지 커질 수 있었을까요? 이렇게 거대한 몸을 유지하려면 엄청난 양의 먹이가 필요할 텐데 말이에요. 답은 여러 가지가 맞물려 있습니다. 첫째, 아까 말한 풍요로운 식물의 세상. 먹을 게 넘쳐났으니 몸집을 키울 연료가 충분했어요. 둘째, 그 긴 목이에요. 이 긴 목은 단순히 멋으로 달린 게 아닙니다. 몸은 가만히 둔 채 목만 움직여서 주변 넓은 범위의 나뭇잎을 쓸어 담을 수 있었거든요. 마치 거대한 크레인처럼요. 다른 동물이 닿지 못하는 높은 나무 꼭대기의 잎사귀까지 독차지할 수 있었죠. 에너지는 거의 안 쓰면서 엄청난 양의 먹이를 확보하는 완벽한 전략이었습니다. 셋째, 놀랍게도 이들의 뼈는 속이 비어 있었어요. 새의 뼈처럼요. 뼈 속에 공기주머니가 가득 차 있어서 그 거대한 몸을 조금이라도 가볍게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무겁기만 했다면 자기 무게에 짓눌려 걷주지도 못했을 거예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목 끝에 머리까지 피를 밀어 올리려면 심장도 어마어마하게 강력해야 했어요. 4층 건물 높이의 뇌까지 혈액을 뿜어 올리는 심장이라니 그 자체로 하나의 경이였던 셈이죠. 이 거인들이 무리를 지어 대지를 걸어가는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땅이 울렸을 겁니다. 발자국 하나가 웬만한 사람이 들어가 목욕할 수 있을 만큼 컸어요. 실제로 굳어진 채 발견된 용광류의 발자국 화석을 보면 그 크기에 입이 떡 벌어집니다. 수십 마리가 함께 이동하면 그 진동이 멀리서도 느껴졌겠죠. 새끼들은 무리 한가운데에 두고 다 자란 거인들이 바깥을 둘러싼 채 천천히 이동했을 겁니다. 이 거대한 초식 공룡들은 하루에 수백 킬로그램의 식물을 먹어치우며 걸어다니는 산맥처럼 대지를 지배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거대한 초식 동물이 있다는 건 그들을 노리는 포식자도 있었다는 뜻이에요. 쥐라기에는 알로사우루스 같은 무시무시한 육식 공룡이 이 거인들을 사냥하려 들었습니다. 날카로운 이빨과 갈고리 같은 발톱으로 무장한 사냥꾼이었죠. 물론 다 자란 용광류를 쓰러뜨리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지만 어리거나 병든 개체는 언제나 표적이 됐어요. 땅 위에서는 이렇게 거인과 사냥꾼의 드라마가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무렵 생명은 지구에서 한 번도 정복하지 못했던 새로운 영역으로 뻗어나가고 있었어요. 바로 하늘이었습니다.
하늘을 처음 정복한 척추동물은 새가 아니었어요. 익룡이었습니다. 이 익룡 역시 공룡은 아니에요. 공룡과 가까운 친척이지만 하늘을 선택한 별개의 파충류였죠. 익룡의 날개는 정말 독특했습니다. 우리가 아는 새의 날개와도 박쥐의 날개와도 달라요. 익룡은 네 번째 손가락 하나가 어마어마하게 길게 늘어났고 그 긴 손가락과 몸통 사이에 얇은 피부막이 펼쳐져 날개가 된 거예요. 손가락 하나로 하늘을 나는 셈이죠. 초기의 익룡은 참새나 까마귀 정도로 작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상상을 초월하는 크기로 자라났어요. 백악기 후기에 등장한 케찰코아틀루스는 날개를 편 길이가 10m가 넘었습니다. 소형 비행기와 맞먹는 크기였죠. 목을 세우고 땅에 서면 그 키가 기린과 비슷했다고 해요. 이런 거대한 생명체가 하늘을 활공하는 광경은 지금 우리로선 상상하기도 벅찰 정도입니다. 거대한 그림자가 대지 위를 스쳐 지나가는 모습을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바로 이 하늘에서 훗날 지구의 하늘을 완전히 바꿔놓을 또 하나의 사건이 일어나고 있었어요. 익룡이 하늘을 지배하는 동안 땅에서는 작은 육식공룡의 한 무리가 아주 특별한 방향으로 진화하고 있었거든요. 이들의 몸에 깃털이 돋아나기 시작한 겁니다. 처음엔 하늘을 날기 위한 게 아니었어요. 체온을 유지하거나 짝에게 자신을 뽐내기 위한 장식이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마치 오늘날 공작이 화려한 꼬리로 짝을 유혹하듯이 말이죠. 그런데 이 깃털이 어느 순간 전혀 다른 용도로 쓰이기 시작했어요. 바로 비행이었죠. 깃털 달린 팔을 퍼덕이며 짧게 도약하던 것이 점차 활공으로 그리고 마침내 진정한 비행으로 발전한 겁니다. 이 과정에서 등장한 유명한 존재가 바로 시조새예요. 시조새는 공룡과 새의 특징을 절반씩 지닌 생명체였습니다. 이빨이 달린 입, 발톱이 달린 날개, 긴 꼬리뼈는 영락없는 공룡인데 온몸을 덮은 깃털과 날개는 분명한 새의 것이었죠. 공룡과 새 사이에 잃어버린 고리였던 셈입니다. 이 시조새 화석이 처음 발견된 건 19세기 독일 솔른호펜의 석회암 채석장이었어요. 곱디고 온 석회암 속에 깃털 자국 하나하나까지 사진처럼 선명하게 찍혀 있었죠. 공교롭게도 다윈이 진화론을 발표한 직후에 발견되면서 이 화석은 진화의 살아있는 증거로 온 세상을 발칵 뒤집어 놓았죠. 돌 속에 새겨진 깃털 한 장이 공룡과 새가 하나로 이어져 있다는 사실을 조용히 증언하고 있었던 거예요. 시조새는 우리에게 놀라운 진실 하나를 알려줍니다. 새는 공룡과 관계 있는 정도가 아니라 새가 곧 공룡이라는 사실이에요. 정확히는 육식 공룡의 한 갈래에서 새가 갈라져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창밖에서 지저귀는 참새, 하늘을 나는 비둘기, 이 모든 새가 공룡의 직계 후손이라는 뜻이죠. 공룡은 완전히 멸종한 게 아니었어요. 그 한 갈래가 하늘로 날아올라 지금도 우리 곁에 살아있는 겁니다. 정말 놀랍지 않나요? 다음에 새를 보게 되면 저 작은 몸 속에 공룡의 피가 흐르고 있다는 걸 떠올려 보세요. 자, 이렇게 하늘까지 생명이 뻗어나가는 동안 시간은 흘러 백악기로 접어듭니다. 그리고 백악기의 지구는 그야말로 공룡 다양성의 절정을 맞이하게 돼요. 백악기 초기로 들어서면 공룡의 종류가 폭발적으로 늘어납니다. 그 중에서도 눈에 띄는 두 무리가 있어요. 첫 번째는 강룡류입니다. 머리에 뿔과 거대한 프릴, 그러니까 목 뒤로 펼쳐진 방패 같은 뼈 장식을 단 무리죠. 가장 유명한 게 나중에 등장할 트리케라톱스예요. 이 뿔과 프릴은 무엇에 쓰였을까요? 물론 포식자로부터 몸을 지키는 방어용이기도 했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었어요. 같은 종끼리 힘을 겨루거나 짝에게 매력을 뽐내는 용도로도 쓰였을 가능성이 큽니다. 화려하고 큰 프릴을 가진 개체가 더 인기가 많았을지도 모르죠. 어쩌면 프릴의 색깔이 알록달록했을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무리는 오리 주둥이 공룡 하드로사우루스류입니다. 이름 그대로 주둥이가 오리처럼 넓적하게 생겼어요.
이들은 백악기의 소떼 같은 존재였습니다. 거대한 무리를 이루어 초원을 누비며 식물을 먹었죠. 어떤 종은 머리 위에 화려한 벼슬을 달고 있었는데 이 벼 속의 빈 공간으로 소리를 내서 서로 신호를 주고받았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마치 나팔을 부는 것처럼요. 실제로 이 벼의 내부 구조를 컴퓨터로 재현해 소리를 복원해 본 연구도 있는데 낮고 웅정한 저음이 울려 퍼졌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넓은 초원 너머의 동료에게 위험을 알리거나 짝을 부르는 신호였을 가능성이 크죠. 이 오리주둥이 공룡들에게는 놀라운 비밀 무기가 하나 있었어요. 바로 이빨입니다. 이들의 입안에는 수백 개의 이빨이 벌집처럼 빽빽하게 들어차 있었어요. 이빨들이 하나의 거대한 맷돌처럼 작동하면서 질긴 식물도 곱게 갈아버릴 수 있었죠. 이빨이 닳으면 아래에서 새 이빨이 계속 올라왔습니다. 평생 이빨 걱정이 없었던 셈이에요. 이 강력한 씹는 능력 덕분에 오리주둥이 공룡은 다른 공룡이 소화하지 못하는 거친 식물까지 먹어치우며 크게 번성할 수 있었지요. 자, 그런데 이 백악기에는 공룡만 변한 게 아니었어요. 발밑의 세상, 그러니까 식물의 세계에서 조용하지만 혁명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지구 역사를 통틀어 가장 아름다운 변화가 말이에요. 바로 꽃의 등장입니다. 그 전까지 지구의 식물은 대부분 초록색이었어요. 양치식물, 소철, 침엽수, 이들에게는 꽃이 없었습니다. 세상은 온통 초록과 갈색뿐인 다소 단조로운 풍경이었죠. 그런데 백악기에 들어서면서 꽃을 피우는 식물, 속시식물이 처음으로 등장한 거예요. 알록달록한 색깔과 향기를 지닌 꽃이 지구에 처음으로 피어난 순간이었습니다. 삭막했던 세상에 처음으로 색채가 입혀진 거죠. 그런데 여기서 궁금한 게 생기죠. 식물은 왜 굳이 꽃을 피웠을까요? 예쁘라고요? 아닙니다. 아주 영리한 생존 전략이었어요. 그 답의 열쇠를 쥔 건 바로 곤충이었습니다. 꽃이 없던 시절 식물은 번식을 위해 바람에 의존했습니다. 꽃가루를 바람에 날려보내 운 좋게 다른 식물에 닿기를 바랬죠. 하지만 이건 정말 비효율적인 방법이었어요. 대부분의 꽃가루가 엉뚱한 곳에 떨어져 버렸으니까요. 바람은 방향을 정해줄 수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어떤 식물이 기막힌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곤충을 배달부로 고용한 거예요. 화려한 색과 달콤한 꿀로 곤충을 유혹하고 곤충이 꿀을 먹으러 온 사이에 꽃가루를 그 몸에 슬쩍 묻히는 거죠. 그러면 곤충이 다음 꽃으로 날아가 그 꽃가루를 정확히 배달해 줍니다. 바람에 운을 맡기는 것보다 훨씬 확실한 방법이었어요. 이건 식물과 곤충 모두에게 이득이었습니다. 식물은 확실하게 번식하고 곤충은 달콤한 꿀을 얻으니까요. 서로가 서로에게 필요한 존재가 된 거죠. 그래서 둘은 함께 진화하기 시작했어요. 이걸 공진화라고 부릅니다. 서로가 서로를 변화시키며 함께 발전하는 거죠. 꽃은 곤충을 더 잘 유혹하도록 점점 화려하고 향기롭게 진화했고, 곤충은 꿀을 더 잘 빨아먹도록 몸의 구조를 발달시켰어요. 어떤 꽃은 특정 곤충만 꿀을 먹을 수 있도록 모양을 맞춤 제작하기까지 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보는 벌과 나비, 알록달록한 꽃들의 아름다운 관계가 바로 이 백악기에 시작된 겁니다. 삭막했던 초록 세상이 형형색색의 꽃으로 물들기 시작한 거죠. 공룡들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인류가 등장하기 훨씬 전부터 꽃이 만발한 세상을 걷고 있었던 셈입니다. 어쩌면 거대한 용광류가 발밑의 꽃밭을 짓밟으며 지나갔을지도 모르죠. 자, 이렇게 세상이 점점 화려해지는 동안 백악기 후기에 접어들면서 공룡의 세계에서는 인류 역사상 가장 유명한 대결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바로 최강의 포식자와 최강의 방어자의 대결입니다. 먼저 포식자 쪽. 이름만 들어도 아는 그 이름, 티라노사우루스입니다. 흔히 티렉스라고 부르는 이 공룡은 어쩌면 지구 역사상 가장 완벽한 육상 포식자였을지도 몰라요. 몸 길이는 12m가 넘고
머리 하나만 1.5m에 달했습니다. 그리고 그 입안에는 바나나만한 이빨이 가득 박혀 있었죠. 이빨 하나하나가 두툼하고 튼튼해서 살점만 발라내는 게 아니라 뼈까지 통째로 씹어삼킬 수 있었어요. 티렉스의 무는 힘은 그야말로 압도적이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티렉스는 뼈까지 으스러뜨릴 수 있는 육상 동물 사상 최강 수준의 악력을 지녔던 것으로 추정돼요. 그런데 티렉스는 단순히 힘만 센 멍청한 괴물이 아니었어요. 이 녀석의 뇌를 연구해보니 후각을 담당하는 부분이 유난히 발달해 있었습니다. 냄새를 기막히게 잘 맡았다는 뜻이에요. 수 킬로미터 밖의 사냥감 냄새나 죽은 고기 냄새까지 맡을 수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시력도 뛰어났고요. 두 눈이 앞을 향해 있어서 사람처럼 입체적으로 거리를 가늠할 수 있었죠. 사냥감까지의 거리를 정확히 재는 포식자의 눈이었던 겁니다. 뛰어난 감각, 압도적인 힘, 거대한 몸집. 티렉스는 백악기 후기 북아메리카의 완벽한 최상위 포식자였죠. 자, 이제 이 무시무시한 사냥꾼 앞에 맞선 상대를 볼까요? 바로 트리케라톱스입니다. 트리케라톱스는 이름 그대로 3개의 뿔을 가진 공룡이에요. 눈 위에 긴 뿔 2개, 코 위에 짧은 뿔 하나, 그리고 머리 뒤로는 거대한 방패 같은 프릴이 펼쳐져 있었죠. 몸 길이는 9m에 무게는 어지간한 코끼리보다 무거웠습니다. 트리케라톱스는 초식동물이었지만 결코 만만한 먹잇감이 아니었어요. 이 3개의 뿔은 티렉스에게도 치명적인 무기였습니다. 눈 위의 긴 뿔은 1m가 넘었어요. 이 뿔로 들이받으면 아무리 티렉스라도 큰 부상을 입을 수밖에 없었죠. 게다가 머리를 보호하는 거대한 프릴은 목덜미를 노리는 포식자의 공격을 막아주는 방패 역할을 했습니다. 실제로 발견된 화석 중에는 티렉스의 이빨 자국이 남은 트리케라톱스의 뼈도 있고, 트리케라톱스의 뿔에 부상을 입고 회복한 흔적이 남은 티렉스의 뼈도 있습니다. 이 둘이 실제로 목숨을 걸고 맞붙었다는 생생한 증거인 셈이에요. 그 대치의 순간을 한번 그려볼까요? 메마른 관목 사이 티렉스가 낮게 몸을 숙인 채 다가옵니다. 트리케라톱스는 물러서지 않아요. 오히려 3개의 뿔을 앞세우고 머리를 낮춰 거대한 프릴을 방패처럼 세운 채 정면으로 맞서죠. 한쪽은 뼈를 으스러뜨리는 턱을, 다른 한쪽은 1m가 넘는 뿔을 겨눈 채 둘 다 한 발도 물러설 수 없는 대치였죠. 수백만 년에 걸친 진화가 이 한순간의 팽팽한 긴장 속에 모두 응축되어 있었던 겁니다.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지점이 있어요. 이 둘의 관계는 단순한 사냥꾼과 먹잇감을 넘어선 일종의 진화적 군비 경쟁이었다는 겁니다. 포식자가 강해지면 피식자는 더 단단한 방어를 진화시킵니다. 피식자의 방어가 강해지면 포식자는 그걸 뚫기 위해 더 강한 무기를 진화시키죠. 티렉스의 무시무시한 악력은 어쩌면 트리케라톱스처럼 단단하게 무장한 먹잇감을 제압하기 위해 발달했을지도 모릅니다. 반대로 트리케라톱스의 거대한 뿔과 프릴은 티렉스 같은 포식자로부터 살아남기 위해 진화한 것일 수 있고요. 창과 방패가 서로를 겨루며 끝없이 발전하는 것처럼 이 둘은 수백만 년에 걸쳐 서로를 더 강하게 만들어갔습니다. 백악기 후기의 지구는 이런 진화의 정점에 오른 완벽한 전사들이 맞부딪히는 무대였어요. 이 무렵의 공룡 생태계는 그야말로 완성형이었습니다. 최상위 포식자 티렉스, 중무장한 트리케라톱스, 무리 지어 다니는 오리 주둥이 공룡, 하늘을 나는 거대한 익룡, 그리고 온갖 크고 작은 공룡들이 저마다의 자리를 차지하며 완벽하게 균형 잡힌 세상을 이루고 있었어요. 1억 6천만 년에 걸친 진화의 결정체였죠. 각각의 공룡은 자기 자리에 완벽하게 들어맞았고 생태계는 정교한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돌아갔죠. 이들은 지구의 완벽한 지배자였어요. 이 지배가 영원할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 누구도 이 완벽한 세상이 단 하루 만에 끝나버릴 거라고는 상상하지 못했을 거예요. 하지만 저 멀리 우주에서 종말은 이미 지구를 향해 소리 없이 날아오고 있었습니다. 6,600만 년 전 어느 평범한 봄날이었습니다. 그날도 공룡들은 여느 때와 다름없이 살아가고 있었어요.
초식 공룡은 풀과 나뭇잎을 뜯고 포식자는 사냥감을 노리고 익룡은 하늘을 날고 있었겠죠. 어미 공룡은 둥지의 알을 돌보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들 중 누구도 알지 못했습니다. 저 하늘 위에서 무언가가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요. 지름이 무려 10km에 달하는 거대한 소행성. 도시 하나를 통째로 삼킬 만한 크기의 돌덩어리가 상상도 못할 속도로 지구를 향해 돌진하고 있었어요. 초속 약 20km, 총알보다 수십 배 빠른 속도였습니다. 하늘의 한 점에서 시작된 그 빛이 순식간에 거대한 불덩어리가 되어 대기를 찢으며 떨어져 내렸죠. 그리고 그 소행성은 지금의 멕시코 유카탄 반도 부근 바다에 충돌했습니다. 이 충돌 지점을 오늘날 칙슬루브 충돌구라고 불러요. 지름 약 180km에 달하는 거대한 흔적이 지금도 그곳에 남아 있습니다. 충돌의 위력은 우리의 상상을 아득히 넘어섭니다. 인류가 만든 가장 강력한 핵폭탄을 수십억 개 동시에 터뜨린 것과 맞먹는 에너지였어요. 충돌 순간 소행성과 그 주변의 암석이 순식간에 증발했습니다. 땅에는 깊이 수십 킬로미터의 거대한 구덩이가 파였죠. 충격파가 사방으로 퍼져나갔고 거대한 지진과 해일이 대륙을 휩쓸었어요. 충돌 지점에서 수백 킬로미터 안의 생명은 그 순간 모든 것이 끝나버렸죠. 하지만 진짜 재앙은 이 첫 번째 충격이 지나간 다음부터 시작됐습니다. 여기서부터가 정말 중요합니다. 대부분의 공룡을 죽음으로 몰아넣은 건 충돌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이후에 벌어진 일이었거든요. 충돌의 어마어마한 힘은 엄청난 양의 암석 파편과 먼지를 하늘 높이 우주 가까이까지 뿜어올렸습니다. 이 뜨겁게 달궈진 파편들이 다시 지구로 쏟아져 내리면서 대기가 오븐처럼 뜨겁게 달아올랐어요. 하지만 그보다 더 치명적인 건 하늘로 솟구친 어마어마한 먼지와 그을음이었습니다. 이 먼지가 지구 전체를 뒤덮으면서 두꺼운 장막처럼 태양빛을 가려버린 거예요. 낮인데도 밤처럼 어두운 세상이 찾아온 겁니다. 충돌 다음 날의 지구를 상상해 보세요. 태양은 잿빛 장막 뒤로 사라졌고 하늘에서는 뜨거운 재가 눈처럼 흩날려 내립니다. 기온은 서서히 떨어지고 한때 초록으로 뒤덮였던 숲은 색을 잃어갔어요. 거대한 공룡 한 마리가 메마른 나뭇가지를 향해 목을 뻗지만 남은 잎사귀는 어디에도 없어요. 완벽했던 세상이 단 하루 사이에 침묵의 잿빛 황무지로 변해버린 거죠. 자, 태양빛이 사라진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생각해 봅시다. 이건 그냥 세상이 어두워지는 정도의 문제가 아니에요. 생명의 근원이 끊기는 겁니다. 식물은 햇빛으로 광합성을 해서 살아가죠. 그런데 몇 달, 길게는 몇 년 동안 햇빛이 차단되자 식물들이 죽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지구가 차갑게 식어가면서 기온도 뚝 떨어졌고요. 식물이 죽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식물을 먹고 살던 초식 공룡들이 굶주리기 시작합니다. 거대한 몸집을 유지하려면 엄청난 양의 먹이가 필요했는데 그 먹이가 사라져버린 거예요. 초식 공룡이 하나둘 쓰러지자 이번엔 그들을 잡아먹던 포식자들도 먹이를 잃었습니다. 아무리 강력한 티렉스라도 사냥할 대상이 없으면 굶주릴 수밖에 없었죠. 먹이 사슬이 밑바닥부터 무너져 내리기 시작한 거죠. 가장 아래 식물이라는 토대가 무너지자 그 위에 쌓아 올려진 모든 것이 도미노처럼 쓰러졌습니다. 초식동물이 사라지고 육식동물이 사라지고 1억 6천만 년 동안 지구를 지배했던 완벽한 생태계가 밑에서부터 통째로 붕괴한 거예요. 그 거대하고 강력했던 티라노사우루스도, 육중한 트리케라톱스도, 하늘의 지배자 익룡도, 바다의 괴수들도 이 재앙 앞에서는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몸집이 클수록 더 많은 먹이가 필요했기에 거대한 공룡일수록 더 빨리 쓰러져 갔죠. 완벽함이 오히려 약점이 되어버린 순간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1억 6천만 년에 걸친 공룡의 시대가 지질학적으로는 눈 깜짝할 사이에 막을 내렸습니다. 트라이아스기의 텅 빈 폐허에서 시작해 쥐라기의 거인들을 거쳐 백악기의 화려한 절정에 이르렀던 그 장대한 서사가 이렇게 끝난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모든 공룡이 사라진 건 아니라는 거예요.
앞서 이야기했던 그 깃털 달린 공룡의 후손들, 바로 새들이 이 대재앙을 뚫고 살아남았거든요. 왜 하필 새의 조상들은 살아남았을까요? 정확한 이유는 여전히 연구 중이지만 몇 가지 단서가 있습니다. 몸집이 작아서 적은 먹이로도 버틸 수 있었다는 점, 씨앗이나 곤충처럼 재앙 이후에도 남아있던 먹이를 먹을 수 있었다는 점 등이 거론됩니다. 특히 씨앗은 오랫동안 땅속에서 버틸 수 있었기에 씨앗을 먹는 작은 새들에게는 마지막 생명줄이 되어주었죠. 거대한 공룡들이 굶주려 쓰러지는 동안 이 작은 생존자들은 폐허의 틈새에서 끈질기게 버텨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새로운 세상에서 다시 번성하기 시작했어요. 오늘날 지구에는 약 1만 종의 새가 살고 있습니다. 하늘을 나는 이 새들 하나하나가 사실은 공룡의 살아있는 후예인 셈이에요. 자, 그리고 이 대재앙은 또 다른 문을 열었습니다. 공룡이 지배하던 시절 우리 포유류의 조상들은 아주 작고 보잘것없는 존재였어요. 공룡의 발밑에서 눈치를 보며 밤에만 몰래 활동하던 쥐 같은 동물이었죠. 낮에는 공룡을 피해 숨어 있다가 어두워지면 조심스럽게 기어나오는 신세였습니다. 그런데 공룡이라는 거대한 지배자가 사라지자 이번엔 이 작은 포유류들 앞에 텅 빈 세상이 펼쳐졌습니다. 기억나시죠? 주인이 사라진 집, 차지하는 자가 임자인 세상. 트라이아스기에 공룡에게 열렸던 바로 그 기회의 문이 이번엔 포유류에게 열린 거예요. 그리고 그 작은 포유류들이 훗날 코끼리가 되고 고래가 되고 그리고 마침내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우리 인간이 되었습니다. 생각해보면 정말 묘한 일입니다. 만약 그날 그 소행성이 지구를 살짝 비껴갔다면 어땠을까요? 공룡은 여전히 지구를 지배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우리 포유류는 영원히 그들의 발밑에서 작은 존재로 남았을지도 모르죠. 어쩌면 지금 이 문명은 존재하지 않았을 겁니다. 하나의 돌덩어리가 하늘에서 떨어진 그 우연한 사건이 지구 생명의 역사를 통째로 갈아엎고 완전히 새로운 길을 열어젖힌 거예요. 공룡에게는 끔찍한 종말이었지만 우리에게는 시작이었던 셈입니다. 종말과 시작이 동전의 양면처럼 맞붙어 있었던 거죠. 지금 여러분이 창밖을 내다본다면 나뭇가지에 앉은 참새 한 마리를 볼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 작은 새를 한번 유심히 바라보세요. 그 새의 몸속에는 1억 6천만 년 전 대지를 뒤흔들던 거인들의 흔적이 여전히 흐르고 있습니다. 텅 빈 폐허에서 시작해 하늘과 땅과 바다를 정복했던 위대한 지배자들. 그들은 완전히 사라진 게 아니에요. 형태를 바꾸어 지금도 우리 곁에서 지저귀고 있는 겁니다. 거대한 짐승들이 지배했던 그 장대한 시대는 어쩌면 아직 완전히 끝나지 않았는지도 모릅니다. 오늘 하늘을 나는 모든 새의 날갯짓 속에 그 시대의 마지막 메아리가 담겨 있으니까요.